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앙을 부르는 호프 다이아몬드의 제2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제2부의 첫 번째는 호프 다이아몬드의 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스미소니안 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뉴욕의 해리 인스턴이 1949년에 호프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맥클린 여사의 모든 보석 수집품을 사들입니다. 여기에는 98.4캐럿인 동방의 별,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죠. 다이아몬드와 15캐럿인 남방의 별 다이아몬드, 그리고 9캐럿짜리 녹색 다이아몬드 하나와 오늘날 맥클린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3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호프 다이아몬드는 해리 윈스턴이 벌인 보석 품평회를 포함한 수많은 전시회와 자선행사에 전시되었고요. 1958년 11월 10일 이 호프 다이아몬드를 스미소니안 연구소에 기증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호프 다이아몬드 역사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됐는데요. 호프 다이아몬드가 재앙을 많이 몰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과 소문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사실이고 어느 게 소문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프 다이아몬드가 1910년 피에르 카르티에에게 매매될 때까지 전설은 세계의 다양한 출판물에 의해 문자화되어 많은 사람의 관심을 고조시켰습니다. 1910년 이전에는 호프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많은 이야기가 범람하였고 또한 서로 모순된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자, 게다가 기가 막힌 것은 호프 다이아몬드의 전설에 도전한 소수의 사람은 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정확한 크기 또는 중량 등과 같은 거의 기본적인 것조차 확실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르러 몇몇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의 기원, 초기의 역사 등에 대하여 사실과 각색된 이야기를 구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호프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호프 다이아몬드의 무게는 44.5캐럿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1974년 세팅을 제거하고 무게를 재어보니 실제로는 44.52캐럿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참 많이도 늘어났네요. 0.02캐럿 늘어난 겁니까? 1캐럿이 0.2g이니까 한번 따져보면 재밌을 것 같으네요. 자, 이는 2B형 다이아몬드라고 분류되는데 반도체적 성질이 있고 형광성, 반짝인다는 거죠. 형광성을 띠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이 2B형 다이아몬드는 뒤에 다이아몬드의 유형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프 다이아몬드는 강한 형광성을 나타내는데 파장이 짧은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 수초간 형광성이 지속됩니다. 이 보석의 푸른색은 보석의 붕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호프 다이아몬드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16개의 백색 다이아몬드고 총 45개의 백석 다이아몬드로 목걸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호프 다이아몬드입니다. 탐나기는 하네요. 예. 자, 호프 다이아몬드의 재원 여러 가지 요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4.52캐럿이랍니다. 자, 1캐럿이 0.2g이고요. 제가 이거 잘못 계산했습니까? 2g이 아니고 0.2g이니까 8.904g이겠군요.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참 지우개 하나만도 못한 무게입니다. 자, 길이가 25.60mm고요.
폭이 21.78mm고요. 깊이, 이 두께를 이야기하는 거죠. 12.00mm입니다. 투명도는 VS1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따 역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얀색의 무늬가 약간 있답니다. 색상은 환상적인 짙은 회청색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 1988년 12월 미국 보석연구소의 연구팀이 스미소니안 연구소를 방문하여 현대 기술을 적용하여 호프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매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보석의 색을 환상적인 짙은 회청색이라고 결정했고, 같은 날 한 보석학자가 아주 민감한 색도계를 이용하여 조사하자 짙은 푸른색 속에 맨눈으로는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매우 약한 보라색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맨 먼저 이것을 구입했다고 하는 프랑스의 타베르니에가 처음 112.3캐럿짜리 보석을 구입했을 때 어떻게 해서 beautiful violet, 아름다운 요거 보라색이죠? 라고 묘사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맨눈으로는 안 보인다는데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예, 하여간 뭐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이제 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왈과 알루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도 읽고 필요한 부분들을 읽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하면서 이건 좀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더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자, 첫째, 재앙은 스스로 부르는 것이다. 내가 기분 좋다고 그러면 좋은 거고, 이거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라고 하면 이상한 것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또 이제 제가 이 다른 데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이 있었죠. 근데 이 무덤을 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차례로 해를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호프 다이아몬드에도 재앙에 따른 다른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686년에 타베르니에는 인도 대사로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오본리에 가지고 있는 토지와 영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사 부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타베르니에는 유럽을 여행하다가 84세에 모스크바에서 원인 불명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근데 찢겨 죽었다, 인도로 다시 갔다 찢겨 죽었다,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타베르니에가 인도에서 들깨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피에르 카르티에가 호프 다이아몬드를 구매할 의사를 나타냈던 맥클린 부인에게 이 다이아몬드를 보여줄 때 처음 이야기한 듯 합니다. 실제로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루이 14세도 이 다이아몬드를 단 한 번 걸쳤는데 천연두로 사망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악성 종양에 의한 것이었답니다. 자, 더더구나 이 맥클린 부인은 가끔 은행에 이 다이아몬드를 맡겼고 이를 찾을 때는 경호도 없이 혼자서 태연히 걸어갔고 심지어 다이아몬드를 지닌 채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지만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해리 윈스턴. 예,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스미소니안 연구소에 이 다이아몬드를 넘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리 윈스턴은 다이아몬드에 얽힌 불명예스러운 평판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있으면 항상 기쁨과 행운만이 찾아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호프 다이아몬드를 지니고 대서양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횡단을 했습니다. 그와 관해서 얽힌 일화가 있는데요.
요건 뭐 좀 재밌는 이야기니까 조금 자세히 쭉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건 해리 윈스턴이 쓴 거기 때문에 납니다. 화자가 1인칭입니다. 몇 년 전인가 나는 아들과 함께 리스본에 갔었다. 그때 두 아들은 어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각각 다른 비행기로 귀국하기로 했다. 한꺼번에 못 살아갈 것을 두려워한 거죠. 나눠서 간 거죠. 아내가 금요일 저녁 리스본을 떠나 뉴욕으로 가고 나는 다음날 비행기를 타기로 했다. 아내가 탄 비행기는 예정대로 출발하였고 아조레스 제도의 산타마리아에 급유를 받기 위해 착륙했다. 잠시 엔진 사고가 있어 비행기는 2-3시간 연착되었고 수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승객들은 잡담하다가 이 비행기에 윈스턴 부인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 호프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해리 윈스턴의 부인이 타고 있었다고 한 거죠. 승객 중 한 사람은 여행을 계속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음 비행기를 예약했다고 한다. 다음 날 비행장에 가려는데 아내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정보를 받게 되었다. 너무 바빴기 때문에 다른 서류와 함께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비행기에 올라 진정제를 먹고 옆 좌석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대단히 기뻤다. 편안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한숨 푹 자고 나니 급유를 받기 위해 산타마리아에 도착했다. 급유 후 다시 비행기에 돌아와 보니 옆좌석에 손님이 타고 있었다. 산타마리아에서 탄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옆좌석의 손님은 호프 다이아몬드의 소유자인 윈스턴의 부인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그 위험에서 어떻게 도망했는가를 신나게 이야기했다.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미신을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 운명을 그런 위험 속에 맡겨가면서 시험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비행기를 바꿔 탈 생각을 했고 지금은 안심이다. 자, 그 남자는 한동안 신이 나서 이야기했으나 곧 조용해졌고 나는 간신히 잠들 수 있었다. 한참 후 커다란 그 남자의 목소리가 잠결에 들렸다. 비행기가 무사히 도착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 일에 관해 얘기하고 싶지 않아 호주머니에서 아내에게서 받은 정보를 꺼내 아무 말 없이 그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그 남자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윈스턴 부인이 탔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윈스턴 본인과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이제 우선 여러 가지 재앙 문제와 관련해서 연결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을 일단 한번 떠들어 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앞으로 이제 신혼 예물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기념으로 받을 수도 있고 필요에 살 수도 있고 했을 때 꼭 고려하시길 바라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이는 다이아몬드 직거래센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자료를 이용해서 주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어원은 이 이상 굳은 것은 없다. 더 이상 굳은 것은 없다. 이게 가장 굳다. 단단하다. 로부터 정복되지 않는다는 뜻의 그리스어 아다마스에서 유래된 겁니다. 아다마스요. 다이아몬드는 아다마스에서 유래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4C, 그러니까 알파벳 C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캐럿, 컬러, 클래리티, 그리고 커트, 이 네 가지입니다. 한번 조금씩 보겠습니다. 캐럿은 다이아몬드를 고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크기입니다. 1캐럿이 10부고 그러니까 우리가 5부 다이아몬드, 3부 다이아몬드는 0.5캐럿, 0.3캐럿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는 크기가 클수록 귀하며 광채가 찬란하게 더 빛이 납니다. 제가 1회에서도 파트 1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이아몬드는 주로 제곱으로 가격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1캐럿에서 2캐럿, 단 2배 늘었지만 값은 거의 4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클수록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색상, 컬러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보통 무색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생성될 때
질소 원소가 함유되어 약간 노란 길을 띠고 있답니다. 다이아몬드 색상은 D부터 Z까지 23단계로 나뉘고 D부터 J까지는 눈으로 보기에 무색이며 가장 많은 소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조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케이프 시리즈라는 것은 무색에서 황색이 나는 D부터 Z까지의 그 시리즈가 있고요. 펜시 컬러라고 해서 아주 황홀한 환상적인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 Z 이상의 황색 또는 적색, 분홍색, 청색, 녹색, 갈색 등의 컬러를 펜시 컬러라고 합니다. 갈색을 제외한 색상이 있는 다이아몬드는 보통 알고 있는 무색 다이아몬드보다 고가랍니다. 오히려 색깔이 있는 것이 더 비싸다는 거죠. 희귀하니까 그렇겠죠. 세 번째는 클래리티, 투명도입니다. 어떤 물질을 포함하고 있느냐는 것이 클래리티입니다. 자, 다이아몬드는 내부에 내포물이 없을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속에 무슨 흠집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좋다는 거죠. 천연 광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의 지문을 함유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FL에서 P3 등급까지 나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는 특유의 내포물을 가지고 있으나 VVS1부터 SI3까지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 아름다움이나 내구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리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나눠봤는데, 자, IF, Internally Flawless, 내부에 흠 없음, 아주 깔끔한 거죠. 두 번째, VVS, Very Very Slightly Included, 그러니까 아주 적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VS는 Very Slightly Included, 매우 조금 함유되어 있습니다. SI는 Slightly Included, 조금 함유되어 있다. P는 Peak,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등급이 나뉜다는 겁니다. 당연히 위에 있는 곳일수록 값이 높겠죠. 자, 네 번째 C인 커트, 연마 상태입니다. 다이아몬드의 화려한 빛을 나타내는 정도, 광채입니다. 육안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어떻게 가느냐, 연마느냐에 따라서 광채가 달라집니다. 여기 여러분 제가 그림 세 가지를 그려놨습니다. 이상적인 비율과 각도로 연마될 때 최대한 빛을 반사시켜 화려한 광채를 내는데 2는 너무 깊게 잘랐습니다. 3은 너무 얇게 잘랐습니다. 따라서 빛이 투과되어 광채가 나지 않습니다. 빛이 통과해버린다는 이야기죠. 반사해서 다시 올라와야 환하게 보일 텐데 너무 빠져나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이야기할 때 블루 화이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약간 청색감이 들어가 있는 아주 그냥 이렇게 하얀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최상의 색 등급을 가진 다이아몬드로 표현되는 블루 화이트라는 용어는 황색, 아까 처음에는 질소 성분이 포함돼서 약간 황색을 띈다고 해요. 노란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황색감이 전혀 없고 극미량의 청색감이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이아몬드는 극히 드뭅니다. 절대 다수의 블루 화이트 다이아몬드는 강한 형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최상의 색 등급을 가진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다이아몬드는 자외선이 없는 광선하에서 관찰하면 실제로 더 나쁜 색 등급이 밝혀지게 됩니다. 형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지 더 나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블루 화이트란 말은 잘못 사용되어서 명성이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강한 형광성이 있는 다이아몬드를 청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아주 비싼 값에 판매를 해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모르고 샀으면 그만큼 손해라는 이야기죠. 자, 제가 아까 이제 다이아몬드의 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A형, 질소가 박판 형태로 다량 함유된 것으로서 현재 대부분의 천연 다이아몬드가 이에 속합니다. 자, 1B형, 1과는 뭔가 닮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A형과 유사하나
질소가 고형체로 소량 함유되어 있으며 주로 합성 다이아몬드가 이에 속합니다. 합성 다이아몬드다. 합성 다이아몬드입니다. 뭐 지르코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합성 다이아몬드에 속합니다. 이 A형은 내부의 질소를 포함하지 않는 다이아몬드로서 세계에서 1% 정도가 이에 속한답니다. 열이 잘 통하고요. 아주 최고급이겠죠. 이 B형은 이 A형과 비슷하나 질소 대신 붕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통한답니다. 아까 우리가 호프 다이아몬드는 이것에 2B형에 속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요것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다이아몬드, 호프 다이아몬드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이것은 좀 권하고 싶다라고 하는 책 2권이 있습니다. 뭐 둘 다 좀 오래전에 나왔지만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타베르니에가 어떤 사원의 신상에서 다이아몬드를 훔쳤다는 일설이 있다라고 해서 맨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와 유사한 형태로 시작되는 추리소설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키 콜린스라고 하는 작가가 1868년에 저술한 월장석이라는 소설입니다. 우리는 월장석으로 번역을 했고요. 예, 원래 제목은 더 문스톤입니다. 달의 돌입니다. 월석입니다. 예, 월장석입니다. 인도의 한 사원에서 사라진 아름다운 황색 다이아몬드인 월장석을 둘러싸고 인도인들의 추적과 부호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연속이 숨을 죽이게 합니다. 여러 사람의 수기 형식으로 담담하게 써내려간 이 작품은 일부의 비평가는 추리소설이 아니라고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황무지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T.S. 엘리엇은 최고의 미스터리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T.S. 엘리엇이 최고의 미스터리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번 번역됐지만 동서문화사에서 2003년에 번역한 것이 저는 볼만하다고 생각했고 실제 저도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또한 이건 이제 두 번째는 만화입니다. 제가 이제 만화도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보석에 흥미가 있는 분들에게는 주 서울문화사가 발행한 갤러리 페이크. 갤러리는 우리가 이제 화랑, 전문 화랑을 이야기죠. 페이크는 복제죠. 복제 전문 화랑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는데 단행본 만화책 5권에 보면 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특히 호프 다이아몬드를 비롯해서 티파니 보석 세팅, 카르티에의 고급 시계 등 짧지만 아주 다양한 읽을거리와 볼거리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일본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떤 만화 한 아이템을 가지고 뭐 5년, 10년 이상 이렇게 작품을 발표한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조금 부럽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전문성을 좀 띠고 있는데 뭐 이 만화책의 약간의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 외국 인명이나 지명을 일본식으로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약간 눈에 거슬리긴 합니다. 뭐 그래도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한번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프 다이아몬드에 따른 어떤 재앙과 어떤 문제를 다뤄봤고 그것이 실제로 그런 것이냐 아니냐는 문제도 따져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제가 이제 권하는 책도 권해드렸고요. 제가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려서 제가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나혁진 선생하고 둘이서 하는 소설들의 소개 말고 또 이런 것을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쯤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